이제 201쪽부터는 지붕 및 방수 구조 이제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2주차 과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첫 주 공부하실 때와 2주차 공부할 때 느낌이 약간 다르실 거예요. 이 첫 주는 어느 교수님이든 가장 기본적인 거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양을 늘리기보다는 아주 작은 양을 설명해 주세요. 왜? 입문이니까. 근데 2주차부터는 우리 목표의식이 있어요. 우리 강좌가 이 관련된 내용을 끝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가끔 해보면 우리가 보통 그 대학 같은 경우는요, 교재가 있으면 교재 반도 보통 안 끝내줘요. 왜? 나머지는 그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은 그게 아니라 끝까지 딱 끝을 내야 돼요. 끝까지. 그 틀린 점이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설개론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아요. 용어도 많고. 이 용어를 처음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생소함이라 그래요. 응? 생소하다.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대상이건 어떤 장소건 처음엔 생소하지만 2번, 3번, 4번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질 때가 오겠죠. 근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이 반복이라는 얘기는요, 노력도 있지만 시간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경험 있는 사람 얘기하죠. 이 경험 있는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그만큼 오랜 시간에 그 분야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분야에 오래 있지 않고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익숙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럼 뭐가 모순이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거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익숙하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래요?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는요,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노력을 하시고 뭐까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자주 보고 자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모르겠어. 무슨 뭐 용어도 나오고 하는데 건축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잘 몰라도 4년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뭐야? 대충 그런가 보다. 그러다 현장 나갔더니 그래 교과서 얘기가 맞네. 그리고 제가 설계해보고 시험 감독하니까 어떤 생각 들어? 그래, 그래서 교과서가 이렇게 나왔구나. 느낌이 와요. 그럼 교과서라는 건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가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까? 왜? 사실 그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다 했는데 현장 나가면 공부를 안 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현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현장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죠. 왜? 시설개론 공부하는 주택가이사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현장 경험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지만 노력도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반복이라는 것은 시간까지 간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친숙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성급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한 번 보면 다 알아야 돼. 한 번 보면 다 깨우쳐야 되고 한 번 보면 모든 걸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 뭐냐? 누구나 생소하고 누구나 어렵고 누구나 힘든데 그런 과정을 시간과 함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익숙해하다 보면 시험 문제의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강의하다 보면 이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건 제가 스킵하기도 하죠. 하지만 필요한 것들, 시험에 꼭 필요한 것들은 제가 짚어줍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뭐만 생각하면 돼.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고 밑줄 긋고 하다 보면
공부가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온 겁니다. 자, 그럼 지분과 방수구조 말씀드릴게요. 지분과 방수구조.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럼 방수가 더 중요해요. 왜? 아파트는요, 지붕하자 별로 안 생겨요. 하지만 방수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님 입장에서는 방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붕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지붕은 이렇게 평지붕도 있을 거예요. 평지붕. 이런 게 평지붕이라고 그래요. 평지붕. 경사지붕이에요. 자, 그럼 이 경사지붕의 이 경사라는 것은 뭐냐? 수평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각도로 있느냐고 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 몇 도라고. 그런데 시설교련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각도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자 보세요. 각도. 이 각도를 얘기해도 되는데 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냐면, 자, 가로로, 수평으로 10cm라는 걸 고정화시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를, 자, 10이죠. 반이 5고 10이죠. 요렇게 2cm 정도야. 3cm, 이 3cm라고 3cm. 3cm 높이가 올라갔죠. 3cm 높이 올라갈 때 요렇게 그림을 우리 몇 cm 물매? 3cm 물매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cm를 고정으로 해놓고 올라가면 5cm가 되죠. 요렇게 그리고 몇 cm라고 그러면 5cm 물매다라고 했고요. 10cm 올라갔죠. 요렇게 10cm 올라가면 10cm 물매라고 했던 거예요. 수평은 항상 기본이 얼마라고요? 10cm인데 10에 몇 cm가 올라갔느냐. 요렇게 표현을 하고 물매라고 했던 거예요. 물매. 그래서 이 물매를요, 표현할 때 10cm 물매는 10과 10이 같으니까 몇 도가 될까요? 10cm 물매는 몇 도가 돼요, 각도가? 그렇죠. 45도가 되죠. 이거를 우리가 되물매라고 했어, 그런데 이거보다 각도가 더 크면 되물매라 했고요. 요 45도보다 물매가 작을 땐 뜬물매라 했다는 거야,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되물매면 물매가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되나면 센 거, 뜬하면 물매가 얕은 거예요. 대물매 몇 도라고요? 45도 물매. 이 45도 물매를 센치로 표현하면 몇 센치 물매라고요? 10cm 물매다.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 머리가 복잡하죠, 그죠? 네, 머리 복잡하죠. 그래요. 원래 처음에 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10cm 물매를 뭐라고요? 대물매. 얘보다 크면 물매가 뭐예요? 작으면 물매가 뭐예요? 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뜬. 그럼 이렇게 해서 지붕의 물매를 표현했어요. 물매를. 그러면 왜 경사지붕이 필요했을까요? 이거면 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죠. 눈이 오면 얘는 물이 안 내려가죠. 얘는 잘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사지붕을 썼던 이유는 수밀성, 지붕의 면적, 그 다음에 강우량, 적설량을 합한 강수량, 지붕 재료의 어떤 방수 능력 정도, 이런 걸 다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시아처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스위스처럼 눈이 많은 지역도 뾰족하게 만들죠. 뭐 때문에? 눈이나 비를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근데 아파트는 이렇게 평지붕한 경우도 있어요. 왜 가능했을까? 철근 콘크리트의 내수성이 좋기 때문에 현대 재료로 와선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기능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철근 콘크리트 방수가 잘 되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여기 좋다고 하죠. 뭐 때문에? 물이 잘 빠지니까. 근데 최근에는 어떤 형태를 지닌 거예요? 요거 중에 어디가 어디 모양이 나요, 여러분들? 얘가 나요, 모양이? 얘가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뭘로 오네? 뾰족 지붕을 많이 오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때 이렇게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이렇게 많이 쳤잖아. 학교도 이렇게 했잖아. 학교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래요. 지붕 안 씌우려고 그래. 왜? 공사비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되겠죠?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짓는 이유는 뭐 때문에?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평지형보다 당연히 뾰족지방이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봤을 때 우리 아파트는 평평해. 이거보다 우리 아파트는 뾰족뾰족하고 색깔도 있어. 얼마나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능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그 디자인도 중요했거든 사실은. 자, 그럼 지붕구조 요건입니다. 1번 내수 물에 견뎌라. 내풍 바람에 견뎌라. 내구 오래 가라. 방화적이고 화재를 방지하고. 내한 추위에 견뎌라. 내소 더위에 견뎌라. 내열 열에 견뎌라. 가벼워라. 이런 뜻이잖아요. 무거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죠. 지붕이 무거우면 뭐 하려고요? 세 번째, 동해 안전하고 겨울철에 해를 받지 말아라. 열존들이 작고 당연하죠. 불연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명드리고 다섯 번째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대문매 뚫매 설명드린 거고 지붕의 유형입니다. 자, 보세요. 평지붕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면요.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여기서 보면. 이게 보이겠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응? 맞배 지붕. 맞배. 응? 맞배 지붕. 응? 박공이라고 돼, 박공. 응? 박공. 삼각형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박공. 박공. 이 박공 지붕 어떻게 보여요, 지금? 물이 양쪽으로 빠지겠죠? 양쪽으로. 맞배나 박공은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박공 지붕. 우진박 어떻게 해요? 우진각은, 자, 보세요, 다시. 우리가, 우진각 어떻게 생겼냐면, 우진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집을 지면 우진각 지붕이고요. 우진각. 이렇게 지면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지면 팔짝 지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옆에서 보이면서 보이겠죠? 그 다음에 맞배 지붕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대신에 옆구리에 이렇게 삼각형 보입니다. 이게 이제 맞배 또는 박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붕의 유형 보세요. 2번 박공 지붕은 지붕 마루에서 몇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이다. 맞는 얘기네. 몇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물이 빠지죠.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 건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양에서는 그냥 박공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그 지붕을 우리가 맞배라고 합니다. 맞배. 한국 건축에서는.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냥 박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집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 박공형, 일반적이죠. 박공. 자, 그 다음에 그 물처리 과정입니다. 물처리 과정. 이 물처리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비가 막 내리죠? 비가 이렇게 지붕선을 따라가서 여기 첨화홈통이 있고요. 첨화홈통을 따라서 이렇게 깔때기 홈통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장식 홈통이 있습니다. 장식 홈통을 따라서 다시 서 있으니까
첨언통이 있고요. 물이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낙수바지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낙수바지 역할은 뭐냐면 빗물이 이렇게 파입니다. 흙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 이 순서가 어디 나와? 교재 201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첨화음통인데, 첨화음통. 이 첨화음통의 물매는 100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물론 의미를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해도가 높아서요. 이해는 해. 근데 교재만 갖고 공부하시면 외우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음 나가서 까먹습니다. 그럼 100분의 이상과 이하는 중요합니다. 그 100분의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상이 높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100분의 1과 200분의 1과 50분의 1 중에 100분의 1, 200분의 1은 나오죠. 이 셋 중에 가장 그 값이 크게 나오면 뭐가 가장 크게 나올까, 값이? 예? 얘가 더 크죠? 이거죠? 그럼 뭐냐면 100분의 1 이상을 하는 것은 뭐냐? 높이가 1이에요. 높이가 1인데 수평으로 얼마 가라는 거예요? 수평으로 100이 갖다 칠 때 이렇게 연결하면 100분의 1이에요. 50분의 1은 반이죠? 200분의 1은 더 완급이죠? 완전히 완급에 보통 상대적으로 급급이에요. 그럼 뭘 얘기해요? 100분의 1 이상을 하라는 것은 100분의 1 9배보다 세게 하라는 거예요? 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게 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죠? 자, 보세요. 더 쉽게. 여기 1cm야, 1cm. 높이가 1cm.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하나입니다. 하나. 높이가 얼마라고요? 1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자, 보세요. 그림만 보세요. 내가 첨화음통 기울기가 있어. 물이 흘러나가야지, 이렇게. 첨화음통 봤어요, 혹시? 못 봤죠? 아니죠, 봤죠. 봤는데, 그걸 첨화음통 생각하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물이 빠져나가려면, 이렇게 경사가 돼야 돼. 길처럼. 이렇게 생긴 길이 똑바로 되면 어떻게 돼, 물이? 안 빠지니까. 기울여야 돼요. 상상해 가세요? 똑바르게 된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기울여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할 때 높이가 1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요렇게 5죠. 5를 맞춰서 요렇게 경사를 맞춰주면 이 경사를 뭐라 그래요? 5분의 1 경사라 그래. 물매. 자, 그 다음에 10이다 그러면 맞춰주는 거야. 이 경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10분의 1 경사라 그래요. 그럼 5분의 경사와 10분의 경사 중에 어디가 더 경사도가 더 세? 크죠? 그럼 값을 계산해도 얘는 얼마가 나와? 0.2. 얘는 얼마가 돼? 0.1. 당연히 얘가 0.2가 크잖아, 숫자가. 숫자가 큰 게 물매가 센 거야. 그러면 100분의 1 이상 하라는 얘기 뭘 얘기해요? 계산한 값 100분의 100. 이 1일 때 얼마를 가라? 100을 간 다음에 1을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5분의 10분의 1 이렇게 안 해. 너무 경사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 이상이면 되는 거야. 100분의 1 이상. 또 느낌이 안 오죠? 100분의 1 하니까. 100m 갈 때 1m 올라가는 거야, 한마디로요. 1 갈 때 얼마? 100을 갈 때 연결을 쫙 해주는 그 경사를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얘가 1이면 100cm가 되고, 예를 들어서 10cm가 되고, 얘가 1m면 얘가 5m가 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의미는 센티미터, 피치 다 똑같아. 왜? 생각해봐요. 자, 1. 자, 거꾸로 해볼게요. 1cm, 100cm 하면, 센치 날라가죠? 자, 1m, 100m 하면, 날라가죠? 1인치, 100인치 하면, 단위는 날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단위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단위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날아가거든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 됐죠? 얘가 1m면 얘는 뭐가 돼야 돼? 100m가 돼야 돼. 얘가 1m인데 100cm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단위는 미터가 될 수 있고, 센치가 될 수 있고, 킬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단위가 같으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단위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선생님은? 저건 지붕의 물매하고 관계없는 거죠? 무슨 지붕의 물매? 지붕의 물매하고 관계없는 이거는 지붕의 물매 얘기하는 게 뭐 처마 홈통의 물매. 처마 홈통의 물매 얘기하는 거예요. 처마 홈통. 이 처마 홈통이 어떻게 따라했어, 다시? 지붕은, 자, 줘보세요. 종이나 줘보세요. 자, 지붕은 이렇게 물이 내려와, 그죠? 내려오면 이 끝에 뭐가 있어? 지붕 끝에. 처마 홈통 있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 없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도 관계 없지만, 중요한 이 경사 관계되는 게 요걸 물어봐, 요거 경사. 요 경사는 어디 공부했어? 요거에서 공부한 거고. 요 지금 처마 홈통 경사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예. 공부하다 보면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죠? 이해는 하셨는데, 이제 궁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거는 처마 홈통의 물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입문과정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입문과정일 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입문과정 거치고 나면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또 계세요. 그분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걸 또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입문과정 들으셨냐고 물어보면 안 들었다 그래요. 뭐라 그럴까? 입문과정 꼭 들으세요. 왜? 우리는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온 힘을 다하지 못해요. 왜? 체력이 안 되죠. 하지만 점점 빨라지죠. 마찬가지야. 공부도 여러분 체력에 맞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마 홈통은 안 홈통, 박 홈통이 있다 그래. 이건 뭐냐? 자, 보세요. 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서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홈통이. 보이죠? 보이잖아요. 바깥 홈통이에요. 바깥 홈통. 그럼 안 홈통은 뭐냐? 안 홈통은요? 이렇게 건물 안쪽으로 숨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홈통이 안 보이는데, 근데 어서 물은 빠져나가. 이게 안 홈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건물을 보면 안 홈통 많아요. 왜? 홈통이 밖에 안 보이는 건물 있죠? 근데 홈통이 건물이 안 보인다고 해서 홈통이 없을까? 지붕이 있는데? 있어야 돼요. 생각해봐요. 아니, 홈통이 없으면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화장실 똥 놓고 나서 그 배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건물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똥은 어딘가 나가겠지. 그럼 안에 숨어 있죠? 이런 걸도 안 홈통이라 하는 거야. 숨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면 바깥 홈통. 자, 그 다음에 손홈통 상부 하부는요, 이렇게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정. 어? 상하부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1.5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손홈통만 있으면 어떻게 바람 불면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벽체를 고정합니다. 이렇게. 잡아줘. 어떻게 잡아주면 돼? 아니, 서 있어요.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벽을 하나 꽉 앵커로 묶어주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가 손홈통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잡아주면 돼, 이렇게. 나는 벽이고, 잡아주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내비두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여기 고정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철물로 고정해, 철물로 갈고리 같은 거 끼워서. 괜찮으세요? 벽에다 고정하죠, 벽에다. 그럼요, 하늘에도 고정 못 하잖아. 묶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박아줘요. 앵커로. 뭐 어렵지 않잖아요. 무슨 생각하면 돼? 못질을 하듯이 여기다 박아주고 고리를 만들어줘요. 고리를 만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 홈통 사람들 옆에서 쭉 보면 어떻게 돼? 잡아져 있을 거야. 이게 고정이에요. 고정. 어? 고정. 벽에다가 묻어주는 거야, 철물을.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뭐냐면, 그래서 전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설명은 많이 하는데, 그렇지. 그럼 무슨 생각하면 돼? 시설계론 공부하고 난 다음에요. 다니세요, 이렇게 좀. 눈에 보세요. 보면 보여, 이게.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안 집어넣는 게 뭐냐? 이 건물마다 그 시공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제품도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 드냐면 옛날에 사진도 한번 집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과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제조하는 그 시공 방법이나 제작사에 따라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현장 이렇게 건물 가다 보면 얘는 이게 생겼네. 얘는 이렇게 생겼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시설계론을 공부할 땐 여러분이 관심을 주라 그래요. 무슨 관심?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시설계론이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물론 길을 잘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는데 이 건물들을 보면 건물들 육안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건물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요. 건축물의 구조가 다르지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와 똑같이 생긴 건 아니고 유사하게 생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 방수구조라고 나와요. 이 방수구조는 이제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세 가지 정도가 나오니까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방수의 기본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 지금 현재 우리 옥상 방수 얘기해 줄게요. 옥상 지붕이죠? 이 지붕에 이제 방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붕에. 그러면 이게 이제 옥상 바닥이에요. 구조체입니다. 옥상 바닥. 이 옥상 바닥 위에 있는 이면 있죠? 이면. 이 면을 우리가 바탕이라 그래, 바탕. 그런데 이 콘크리트를 쳤다고 치자고요.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되면요. 이 옥상 바닥이 반듯할까요? 아니면 삐뚤삐뚤할까? 예? 예? 삐뚤삐뚤해요. 여러분 생각처럼 반듯한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랬어요? 그래요. 반듯반듯하지 않아. 삐뚤삐뚤합니다. 우퉁불퉁해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막 노출 치는 게 아니라 표면이 평탄하게 보이지만 얘가 표면이 평탄한 데도 있고 약간 들어가고 나간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이죠. 반죽을 했어요. 반죽을. 거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콩 있죠. 콩이나 감자와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평탄하게 하면 완전 반탄이 될 것 같지만 약간 자갈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콩이 약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다짐을 하긴 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유리알처럼 평안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약간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데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간 데도 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핑을 해서 이렇게 깨줘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공사가 끝나면 다 그렇게 정리해줘. 깨줍니다. 왜? 튀어나온 부분은 나중에 찢어집니다. 방수지가.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실링으로 채워줘요. 메꿔줘야 돼. 메꿔줘서 어떻게 돼? 바탕을 좀 이렇게 거칠지만, 약간 거친 게 좋아요. 약간 거칠지만 평탄하게. 매끄럽고 평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칠지만 평탄하게. 이해하겠죠? 거칠지만 평탄하게 바탕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지저분한 것들이 올라온 것도 청소해 줍니다. 청소에 바탕을 처리하는데 이걸 바탕 처리 또는 바탕 정리라고 하기도 해요. 이걸 먼저 하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바탕층 처리라 그래, 바탕층. 처리했죠? 두 번째 게 뭐냐? 방수층이에요. 바탕 처리하면 여기다 방수층을 시공을 해요. 방수 공법에 따라. 그 다음에 맨 끝에 보호층 시공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특히나 이 보행용 사람들이 방수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스팔트라고 치자고요. 아스팔트. 여러분이 한여름에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한 길을 가면 무슨 생각 들어요? 발바닥에 뻑뻑 끈적끈적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렇지 않나요? 한여름에 아스팔트 길 걸으면 이 발에 뭐가 붙는 거 안 느껴져요? 그냥 막 이렇게 다녀요? 아니잖아. 약간 뭔가 뻑뻑한 느낌.
그렇죠. 근데 발바닥에 뭐 달라붙죠? 아니에요? 달라붙어요. 왜? 끈적끈적한 이 아스팔트가 녹아서 이 구두 같은 데 약간 묻기도 해요. 그렇죠? 경험해보셨죠, 다? 예.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만약 이 보호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아스팔트층이 얇아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층이 필요해요. 이 방수층을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더라. 바탕청리,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방수층, 보호층이 기본이죠. 시험에 뭐로 나왔을까? 방수층 시공을 한 후 바탕 처리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외우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방수층 시공한 후 바탕 처리를 해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왜? 바탕 처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쉽죠?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도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방수하는데 보호층 안 할까? 바탕 처리 안 할까? 아니죠. 바탕 처리 언제? 방수층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 재료가 있는데, 그럼 우리 시험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방수층이에요, 방수층. 이 방수층에 대한 공정을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일단 아스팔트, 응?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모르타르, 이런 걸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방수를 이용하면 액체 방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학 방수. 일단 세 가지를 이해하면 되는데요. 아스팔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스팔트 또는 아스팔트 시트라는 경우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보통 이 아스팔트를 이용하는 경우는요, 이 바탕층 처리를 먼저 해요. 가장 바탕층하고 방수 보호층이죠. 이때 아스팔트 계통 같은 경우는 건조가 되어야 돼요. 건조가. 뭐가? 바탕 처리하는. 근데 시멘트 모르타르는요, 건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분 상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학방수는 바탕층 건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 공동 들어가고 방수층. 얘도 방수층 들어가고, 얘도 방수층 들어가고, 얘는 보행용은 보통 보호층이 필요하겠죠. 보행용은 보호층이 필요해요. 보행용은. 우리가 보행용과 비보행용은 뭐냐면, 보행용은 사람이 그 지붕 올라갈 수 있는 경우고, 비보행용은 사람이 올라가면 죽어. 모두 까게 합니다. 그럼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보호층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공부하는 거야? 보호층 중심 공부해요. 뭐 하도록? 보행용이 있도록. 그래서 보행용은 대체로 보호층이 있는데, 얘는 안 해도 무방합니다. 시멘트 몰타르는. 왜? 시멘트 몰타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중요한 곳에 방수하면 안 되고요, 옥상 방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왜? 옥상 방수 시험은 쫙 다 갈라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시방수에서 뭐로 나오냐면, 시멘트 몰타르 액체 방수는요, 실내용에 제한하라 이렇게 나와요. 실내용. 그 얘기는 옥상이나 옥에 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예요. 동학방수는 뭐냐? 동학방수는요, 우리 대표적으로 에폭시라든가 우리 우레탄 같은 거 있어요. 우레탄. 이 에폭시나 우레탄은 어디서 봐요? 페인트 가게도 가서 봐요. 똑같은 재료예요. 다만 이 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얇게 페인트 바르듯이 발라주면 방수층이 되는 게 동학방수예요. 이 동학방수는요, 가열하거나 끓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페인트 바르듯이 얇게 여러 번 발라서 도막, 일종의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폭시 도막이라든가 또는 우레탄 도막을 만들면 이 도막층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보호층만 만들어주면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스팔트 공법과 아스팔트 시트 공법이 있는데, 아스팔트 공법은 열을 가하는 가열 공법이에요.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거. 아스팔트 시트는 냉각 공법. 얘도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냉각 공법. 동학방수도 냉각 공법. 냉각 공법에 대해서 2번, 3번 나왔어요. 그럼 이 냉각 공법과 가열 공법은 어디가 틀리느냐? 우리 아스팔트 여러분,
도로 아스팔트 포장할 때 옆에서 끓이는 거 보셨죠? 열을 막 가해서 흘러내리죠. 왜? 아스팔트가 굳어지면 고체가 되잖아요. 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 끓이듯이 끓여서 액체로 만들어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액체로 만드는 아스팔트 공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제가 또 물어봐요. 한 20년 선배 만나면 아스팔트 가용법 방수해봤습니까? 뭐라 그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국내에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했을지 몰라도. 그럼 주로 뭐 한다 지금? 아스팔트 시트라고 해서 끓이지 않는 공법을 합니다. 끓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던가 우리는? 냉간 공법이다. 그럼 시멘트, 몰타를 하는 액체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는 끓일 필요가 없어요. 왜? 물과 방수액과 시멘트 성분을 섞어서 만들 거기 때문에는 냉간 공법. 자, 우레탄과 에폭스 끓인다, 안 끓인다? 안 끓이고 그냥 현장에서 시공해요. 그럼 뭐라고요? 냉간 공법이다. 요거만 알아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 2문제 하는 거예요. 3문제는. 너무 쉽죠? 쉬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기본이 이거야. 기본이 이거에다가 202쪽에 아스팔트 공정 봤더니, 응? 자, 아스팔트와 다음과 같다 손에 세워보세요. 시작. 아스팔트 펠트와 루프 사이 아스팔트를 적층으로 결합하면서 시공하는 방수공법 형식은 다음과 같다. 다시 한번 시작. 아스팔트 펠트와 루핑 사이 아스팔트를 적층으로 결합하는 자, 그럼 현재 루핑이나 펠트가 나오는데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자, 1층이라는 종이 좀 줘보실래요? 종이 그 몇 장 찢어야 되니까 좀, 예, 그 쓰던 거 종이, 쓰던 거 주세요. 쓰던 거 없어요? 버리는 거. 못 버리시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요? 그냥 다시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방수 공정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202쪽에 처음에 나눈 게, 자, 이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여기. 콘크리트 바탕이에요. 바탕 처리 했습니다. 바탕 처리 이미 끝난 거야. 끝났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방수층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플라이머를 발라줘요. 이 플라이머는요, 접착이에요, 접착. 본드 같은 거. 왜? 이 바탕과 아스팔트가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끈적한 이 플라이머를 한번 발라줘요. 그 다음에 끈적한 아스팔트 있죠? 가을 아스팔트 흘려줍니다. 끓였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거를. 자, 그렇죠. 그 다음에 펠트가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제품으로 나와요. 펠트. 이 펠트 두루마리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펠트 겉에 뭐가 있어요? 아스팔트가 묻어 있어요. 이걸 펴요. 펴서 이렇게 깔아줘요. 펠트. 깔았죠? 그 다음에 다시 끓인 아스팔트를 흘려줘요. 그 다음에 두 겹을 했죠. 두 겹을 하고 난 다음에 펠트, 아스팔트 또 끓였죠. 그럼 이 펠트 했어요. 그럼 루핑을 해줘요. 루핑은 뭐냐? 이거보다 약간 고급 제품이에요. 고급 제품은 두루마리 제품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해주고 또 아스팔트 또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루핑으로 해줘요. 그럼 펠트 루핑 차이는 뭐냐? 얘가 고급이에요. 사람들이 고급. 약간 고급 제품이에요. 고급 제품. 그래서 우리가 고급 제품, 그 중간중간 뭘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보세요. 우리가 플라이머 발라줬고, 아스팔트 했죠. 그 다음에 펠트 깔았죠. 다시 아스팔트 흘렸죠. 다시 루핑 깔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흘렸죠. 다시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쌓아놓은 거니까. 적층.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층. 이렇게 시공하고 난 다음에, 그쵸? 쭉 10층 보세요, 10층. 10층까지 가면 뭐를 해요? 아스팔트 흘려주죠? 흘려주는데 뭐 하는 거야, 이제? 보호 마감으로 콘크리트 타설해줘요. 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지 말라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생각만 하시죠. 이렇게 하는구나. 자, 교재. 203쪽에 보세요. 그러면, 203쪽은요,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예요. 계량 동그라미.
왜 계량을 했을까? 상온에서 시행하는 공법 몇 줄? 상온에서 시공하는 공법. 그러면 이 얘기는요, 끓인다, 안 끓인다? 끓이지 않습니다. 끓이지 않고 시공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듯이 아스팔트를 끓이는 게 아니라 상온에서 시공을 해요. 그럼 일종 보니까 뭐가 플라이머 밑에 표에.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래요? 시트. 세 번째 시트. 네 번째 보호층. 어때요? 간단해요? 복잡해요? 훨씬 더 간단하게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얘가 펠트예요. 얘가 루핑입니다. 그렇죠? 그럼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뭘까? 똑같아요. 이렇게 두루마리 제품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얘가 시트는 얘네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가격이 비싼 우량품이에요. 우량품을 한 장이나 두 장 발라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당연히 가격이 비쌀까 쌀까? 비싸죠. 그만큼 시트 자체를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놔요. 고급 만드니까 한 겹이나 두 겹만 가지고 방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전에 복잡하게 한 것보다 얘는 상대적으로 개량됐다라고 해서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열공법은 지금 거의 안 써요. 지금 못 쓴다? 이건 많이 써. 이건 제가 많이 시공해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쓰니까 우리나라 지금. 근데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서. 그럼 일단 계량 아스팔트 시트 장점이죠. 1번. 2번. 냉각 가공 밑줄. 그렇죠? 4번에 신축성이 있어 균열에 유리하다는 거. 뭐냐면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요. 우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난다는 건 신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 보세요. 이 방수층, 이 콘크리트, 이 옥상 바닥 있잖아요. 옥상 바닥도 열을 받으면 늘어났다 줄었다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자, 그러면 콘크리트가 이만큼 약간 늘어나려고 그래. 근데 아스팔트 시트가 못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겠지. 근데 얘가 잘 늘어나. 그러면 자, 어떤 경우가 생길까?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 있어. 그죠? 얘는 찢어져 안 찢어져? 안 찢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자, 4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해할 수 있겠죠? 균열이 우리가 이렇게 온도 팽창에 의해서 콘크리트엔 균열이 갈지 모르지만 시트 자체는 신축성 늘어나기 때문에 균열 저항에도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단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요.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나 둥합 방수는요. 오늘은 그냥 여기 어디까지 계량 아스팔트까지만 했고요. 다음 주에 연이어서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오늘 너무 많은 방수 공부하면 다음 주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와 둥합 방수 이런 것들은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다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방수층을 다시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주목해 보세요. 오늘 2주 정도 되니까 강의 내용이 좀 많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머리가 좀 무거우신 것 같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 잘 흔드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도 흔드시고 공부를 잘 하시고 특히나 머리를 너무 숙이면 안 돼. 왜? 숙이면 공부하기 싹 쏘아져.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고고하게. 자,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기분이 되게 좋아. 왜? 지금 우리 다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태만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느낌이 야, 요번에 들어오신 분이 정말 내년에 주택가에서 학교 다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사에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우리가 영광의 내년도, 올해 시험 다 패스하실 거라서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